서울의 심장부라 불리는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더 원그룹의 본사 꼭대기층은 짙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한서진의 눈빛은 그 어떤 밤바다보다도 차갑고 깊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자 냉혈한이라 불리는 그는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며 얼음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이 있었지만 서진은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창밖에 허공만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의 총재 자리에 오른 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이익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으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하지만 철옹성 같은 그의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유일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집무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실장 김현수가 들어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적을 깼다. 그는 서진의 기분을 살피듯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오늘 예정된 일정과 더불어 가문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혼담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했다. 상대는 재계 서열 3위인 SR그룹의 장녀였고 이는 더 원그룹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략적인 결합임이 분명했다. 서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고 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결혼이란 그저 비즈니스의 연장에 불과했지만 이번 혼담이 유독 거슬리는 이유는 단 하나. 집에 두고 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고요한 저택에서는 윤미나가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23살의 그녀는 투명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사슴처럼 맑고 깊은 눈망울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미나는 10년 전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한 회장의 배려로 이 저택에 들어와 서진의 여동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재벌가의 막내딸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듯 했지만 실상은 서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장 속에 갇힌 새와 다를 바 없었다. 서진은 미나에게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위험을 차단하고 오직 순수하고 깨끗한 것만 보여주려 했지만 그것은 민에게 숨막히는 구속이자 족쇄였다. 그녀는 서진을 오빠라고 불렀지만 단 한 번도 그를 혈육으로 느낀 적이 없었다. 미나의 심장은 서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요동쳤고 그의 차가운 시선이 머물 때마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에게 서진은 구원자이자 보호자였고 동시에 금지된 욕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서진은 언제나 그녀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철저하게 선을 그었고 그 선을 넘으려는 시도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미나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흘러나오던 서진의 약혼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SR그룹의 영예와 서진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은 그녀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대로 숨죽인 채 착한 여동생 연기를 하며 그를 다른 여자에게 보내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미나의 마음속에서도 억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서진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현관에서 그를 맞이한 미나는 평소처럼 단정한 홈웨어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느 때와 달리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은 젖은 코트를 벗어 사용인에게 건네며 무심하게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습관처럼 미나의 안색을 살피고 옷차림을 점검하며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안전하게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늦은 시간까지 왜 안 자고 있었냐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질책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미나는 그 다정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다.
서진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칫하고는 손을 거두며 피곤한 기색을 드러내고 서재로 향하려 했다. 그 순간 미나가 용기를 내어 그의 앞을 막아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미나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오늘 들려온 약혼 소식에 대해 물었다.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것은 어른들의 이야기일 뿐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차갑게 일축했다. 그는 미나가 이런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비즈니스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녀가 그저 자신의 보호 아래 영원히 순수한 상태로 머물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진의 태도는 미나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미나는 서진에게 자신도 이제 성인이며 오빠의 인생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서진은 미간을 좁히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미나에게 방으로 돌아가 쉬라는 명령에 가까운 말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갈랐고 홀로 남겨진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진이 자신을 밀어낼수록 그녀의 집착과 오기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서진이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보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미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초대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블랙 로즈 파티의 초대장이었다. 서진은 미나에게 이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었다. 그곳은 탐욕스러운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장소였고 온실 속의 화초 같은 미나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미나에게는 그 위험이야말로 서진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기회로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어루만지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창백하고 유약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미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드레스를 꺼냈다. 그것은 서진이 알았다면 당장 불태워버렸을 만큼 과감하고 도발적인 디자인의 붉은색 드레스였다. 등이 훤히 드러나고 몸매의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옷은 순종적인 여동생 윤미나를 지우고 관능적인 여자 윤미나를 세상에 드러낼 무기였다. 그녀는 서진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저택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설렘과 기대가 더 컸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가두어온 견고한 세장을 부수고 나가는 첫 번째 날갯짓이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새벽 1시가 되었고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자 미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그녀는 익숙한 듯 보안 시스템을 피해 뒷문으로 향했고 미리 연락해둔 콜택시가 저택 후문 근처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지만 붉은 드레스 위로 얇은 숄 하나만을 걸친 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채올랐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며 미나는 다시는 예전의 순종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진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지을 표정과 그때 흔들릴 그의 눈동자만이 가득 차 있었다. 파티장은 강남의 최고급 호텔 지하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클럽이었고 그곳은 오늘 밤 욕망과 권력이 뒤엉키는 화려한 무대가 될 예정이었다. 파티장에 도착한 미나는 입구에서부터 쏟아지는 시선을 느꼈다. 신원이 확실한 상류층 인사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곳에서 낯선 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붉은 드레스를 입은 미나의 모습은 마치 흑백 영화 속에 떨어진 붉은 장미 한 송기처럼 강렬하고 매혹적이었다. 그녀는 주변의 수근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웨이터가 건네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곳에는 서진의 그늘이 없었고
그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사람도 없었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노골적인 호감을 표하며 다가왔고 미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며 파티장의 분위기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나의 일탈은 곧장 누군가의 눈에 포착되었다. 파티장 2층 VIP 룸에서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던 한 남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원그룹의 최대 라이벌인 타이탄 글로벌의 대표 강도훈이었다. 도훈은 서진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그의 약점을 찾아 헤매왔지만 철두철미한 서진에게서는 어떤 틈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흥미로운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도훈은 미나가 서진이 애지중지하며 숨겨둔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눈을 번뜩였다. 서진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망가뜨린다면 그 냉혈한도 미쳐 날뛰지 않을까 하는 사악한 호기심이 그의 본능을 자극했다. 도훈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민에게 접근했다. 그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를 일순간 차갑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미나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도훈은 신사적인 태도를 가장하며 미나에게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고 춤을 청했다. 거절하기 힘든 압박감 속에서 미나는 망설였지만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어쩔 수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도훈의 손은 차가웠고 그가 이끄는 대로 춤을 추는 동안 미나는 자신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도훈은 귓가에 속삭이듯 서진의 이름을 언급하며 미나의 반응을 살폈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한편 서재에서 업무를 보던 서진은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류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초조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무의식적으로 미나의 방으로 향했다.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그는 즉시 보안팀을 호출하여 CCTV를 확인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저택을 빠져나가는 미나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서진의 이성은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화면 속 그녀가 향한 곳이 악명 높은 블랙 로즈 파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고함을 질렀다. 서진이 탄 차는 도심의 도로를 질주하며 파티장으로 향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고 머릿속은 오직 미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서진이었기에 미나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는 미나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만약 누군가가 미나에게 손끝 하나라도 댄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창 밖의 풍경이 흉물스럽게 일그러지며 지나갔고 서진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야수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타올랐다. 파티장에 도착한 서진은 수행원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경쾌 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지만 그는 오직 한 사람만을 찾기 위해 시선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플로어 중앙에서 강도훈의 품에 안겨 춤을 추고 있는 미나를 발견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도훈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은 서진의 눈에 불을 지폈다. 서진의 등장에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음악조차 멈추어 버렸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고
그는 마치 지옥에서 걸어 나온 사신처럼 뚜벅뚜벅 그들에게 다가갔다. 서진은 도훈의 앞에 멈춰 서서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도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미나를 놓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보란듯이 그녀를 더 꽉 끌어안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서진은 억눌린 목소리로 민에게 당장 이리 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미나는 도훈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떨리는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지금 물러선다면 영원히 그의 그늘 아래 갇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고 그 작은 거부의 몸짓은 서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그 틈을 타 도훈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진의 심기를 더욱 긁어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서진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전쟁의 서막이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한서진과 강도훈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위태롭고 날카로웠다. 서진의 시선은 도훈의 허리에 감긴 미나의 손을 찢어버릴 듯 노려보고 있었고 그 살벌한 기세에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도훈은 서진의 분노를 즐기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미나를 더욱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지만 미나의 몸은 이미 서진의 등장과 함께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였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손을 뻗어 미나의 가녀린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손아귀 힘은 미나의 뼈가 부서질 만큼 강력했고 그 고통에 미나는 낮은 신음을 흘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지금 미나의 고통보다 그녀가 감히 다른 사내의 품에 안겨 있었다는 사실이 주는 모멸감과 배신감이 더 컸다. 도훈은 서진의 무례한 행동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서진의 앞을 막아서며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라 비난했고 미나가 스스로의 의지로 이곳에 왔음을 강조하며 그녀를 놔주라고 요구했다. 도훈의 말은 서진의 이성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고 서진은 차가운 냉소를 머금은 차에 도훈을 내려다보았다.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댄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이나 해봤냐는 서진의 낮게 깔린 목소리는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만큼 위협적이었다. 서진은 도훈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대로 미나를 끌고 뒤돌아섰다. 그의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하고 독단적이었다. 파티장의 경호원들이 잠시 머뭇거렸으나 서진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누구도 감히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미나는 서진의 손에 이끌려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킬힐을 신은 발이 꼬여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서진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고 그녀는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며 그의 뒤를 따라야만 했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까지도 서진은 미나의 손목을 놓지 않았고 닫힌 문 안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미나는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서진의 옆모습이었다.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의 얼굴은 지금 억눌린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턱 근육은 쉴 새 없이 꿈틀거렸다. 미나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직감했고 심장은 공포와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미친 듯이 요동쳤다. 엘리베이터가 호텔 최상층인 펜트하우스 스위트층에 도착하자 서진은 다시금 그녀를 거칠게 잡아 끌고 복도를 걸어갔다. 아무도 없는 VIP 전용 테라스에 도착해서야 서진은 잡고 있던 미나의 손목을 거칠게 내팽개치듯 놓아주었다. 중심을 잃은 미나가 비틀거리며 난간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하자 서진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천박한 곳에 제 발로 기어 들어온 거냐는 그의 호통은 밤하늘의 정적을 찢고 미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미나는 쓰라린 손목을 감싸주며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 고인 눈물을 참으며 서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어린아이가 아니었고 오늘만큼은 오빠가 아닌 남자로서의 그를 마주하러 온 것이었다.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자신이 원해서 온 것이며 오빠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대꾸했다. 미나의 반항적인 태도에 서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는 미나에게 다가가 위협적으로 그녀를 몰아쓰며 네가 지금 누구랑 놀아난 건지 알기나 하냐고 윽박질렀다. 강도훈은 너를 이용해 나를 무너뜨리려는 뱀 같은 놈이라며 너는 그저 미끼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사실을 그녀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서진은 미나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근신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미나는 물러서지 않고 서진의 말을 받아쳤다. 오빠야말로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강도훈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오빠 때문이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지는 못했다. 대신 미나는 오늘 뉴스에서 본 약혼 이야기를 꺼내며 서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SR그룹의 딸과 결혼한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질투가 뚝뚝 묻어났다. 서진은 미나의 당돌한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굳히며 그것은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너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른들의 일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서진은 미나에게 너는 아직 어려서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그것은 미나에게 있어 가장 큰 모욕이었다. 미나는 자신이 언제까지 오빠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남아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자랐고 몸도 마음도 성숙한 여자가 되었지만 서진의 눈에 비친 그녀는 여전히 13살의 꼬마에 머물러 있었다. 미나는 한 발자국 서진에게 다가가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폭발시켰다. 나도 이제 23이고 알 건 다 아는 여자라며 더 이상 여동생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가두지 말라고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볼을 적셨고 붉은 드레스 위로 드러난 그녀의 하얀 어깨는 격한 감정으로 인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미나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려는 것을 느끼며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미나는 그런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의 셔츠 깃을 잡고 그를 자신 쪽으로 당기며 애원하듯 물었다. 정말 나를 단 한 번도 여자로 느낀 적이 없냐는 그녀의 질문은 서진이 지난 10년간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금기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았다. 서진은 미나의 도발적인 질문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는 이성으로 억눌러왔던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진은 미나의 손을 떼어내며 우리는 가족이고 남매라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미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가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뜨거운 눈빛과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닿을 때 느껴지는 긴장감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미나는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진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테라스 너머로 불어오는 밤바람이 미나의 붉은 드레스 자락을 흩날리게 했고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눈빛을 번뜩였다. 미나는 천천히 서진의 목에 팔을 감았고 서진은 당황하여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미나의 몸은 이미 그에게 밀착되어 있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장미 향기와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서진의 후각을 마비시켰고 얇은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천은 불처럼 뜨거웠다. 서진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려는 찰나 미나는 발뒤꿈치를 들어
그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 같은 뽀뽀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갈구하는 진하고 절박한 키스였다. 서진의 눈이 크게 떠졌고 그의 사고 회로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미나의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하게 서진의 입술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서툴지만 필사적으로 혀를 밀어넣으며 서진의 굳게 닫힌 입술을 열려고 시도했다. 서진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뇌는 경고음을 울리며 지금 당장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근친에 가까운 배덕 행위이자 그가 지켜온 모든 도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짓이었다. 하지만 미나의 입술에서 느껴지는 달콤함과 그녀의 떨리는 숨결은 그가 평생 맛본 그 어떤 마약보다도 강력했다. 서진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미나가 그의 목을 더 깊이 끌어안으며 신음 같은 숨을 내뱉는 순간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단 한 번의 키스가 둑을 무너뜨린 셈이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가 미나를 그토록 과보호하고 집착했던 이유는 그녀가 여동생이라서가 아니라 그녀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수컷의 본능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진은 거칠게 미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테라스 벽으로 밀어붙였다. 주도권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방어적이었던 서진은 이제 굶주린 짐승처럼 돌변했다. 그는 미나의 입술을 삼킬 듯이 탐하며 그녀의 입안을 유린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10년치의 갈증을 한꺼번에 해소하려 들었다. 두 사람의 키스는 전투와도 같았다. 서로의 숨을 빼앗고 혀가 얽히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미나는 서진의 거친 반응에 놀랐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황홀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서진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미나의 등과 허리를 훑으며 소유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서진은 미나의 아래 십술을 깨물며 고통과 쾌락을 동시에 안겨주었고 미나는 그의 어깨를 꽉 잡으며 그를 받아들였다. 이 순간 세상의 도덕이나 사회적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타오르는 욕망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갈급함만이 두 사람을 지배할 뿐이었다. 서준은 키스를 멈추지 않은 채 미나를 들어 올려 테라스 난간에 앉혔고 그 아슬아슬한 위치는 흥분을 더욱 고조시켰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야 서준은 입술을 떼어냈다. 두 사람의 입술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테라스를 가득 채웠다. 서진은 풀린 눈으로 미나를 내려다보았고 미나 역시 몽롱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진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자상한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한 여자를 갈망하는 남자의 광기 어린 집착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미나의 젖은 입술을 거칠게 닦아내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네가 먼저 시작한 거니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목소리는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는 악마의 맹세처럼 들렸다. 미나는 서진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환희를 느꼈다. 드디어 그가 자신을 여자로 봐주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안도했다. 미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녀의 대답은 기름에 불을 붙인 격이었고 서진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달려들 듯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깊고 진득한 키스였다. 서진의 손이 미나의 드레스 지퍼를 찾아 더듬거렸고 미나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그의 채취를 깊이 들이마셨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티장의 음악 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졌고 두 사람만의 세상에서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들은 오늘 밤 이 테라스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고
그 결과가 파멸일지라도 함께 타오르기를 선택했다. 그 순간 서진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은 현실 세계가 그들을 부르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서진은 그것을 무시했다. 하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울려댔고 결국 분위기가 깨지자 서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민에게서 떨어졌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발신자는 비서실장 김현수였고 화면에는 긴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진은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타이탄 글로벌이 더 원그룹의 전산망을 해킹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그것은 강도훈이 파티장에서 미나를 이용해 시간을 끄는 동안 벌인 비열한 지심이 분명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열기를 감추고 다시 냉철한 총재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미나의 어깨에 걸쳐주며 단추를 채워주었다. 그는 미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일은 나중에 계속하자고. 지금은 해결해야 할 쥐새끼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미나의 손을 다시 잡았지만 이번에는 아까처럼 아프게 쥐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깍지를 끼어 단단히 잡았다. 서진은 미나를 이끌고 테라스를 나섰고 그의 발걸음에는 전보다 더 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노린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움직이는 성난 야수였다. 호텔을 빠져나온 한서진의 차는 빗줄기가 거세진 서울의 밤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것처럼 무거웠고 오직 거친 빗소리와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어대며 내는 마찰음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윤미나는 서진이 덮어준 재킷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서진에게 쏠려 있었다. 핸들을 잡은 서진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와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조금 전 테라스에서 있었던 그 뜨겁고 숨막히던 키스의 여운이 아직도 두 사람의 입술과 혀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만 지금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이었다. 서진은 끓어오르는 욕망과 기업 총수로서의 냉철한 이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었지만 미나를 향한 시선만큼은 집요하게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쫓고 있었다. 서진은 평창동 저택 앞에 차를 세우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경호팀장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다. 지금 이 시각부터 집개미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저택을 나갈 수 없으며 특히 윤미나 아가씨는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호라는 명목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감금이자 통제였다. 미나는 서진의 서슬 퍼런 명령에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진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미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다시 채 올라타 회사로 향했고 미나는 멀어지는 차의 미등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폭풍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서진이 떠난 자리에는 비릿한 빗물 냄새와 함께 그가 남기고 간 짙은 남자의 향기만이 남아 그녀의 코끝을 맴돌며 어지럽게 만들었다. 더 원그룹 본사 상황실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모니터 앞에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타이탄 글로벌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는 회사의 핵심 서버인 재무 데이터와 기밀 프로젝트 파일들을 노리고 파고들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전면적인 사이버 테러였다.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서진이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내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젖은 머리카락과 헝클어진 셔츠 차림의 서진은 평소의 완벽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공포스러웠다. 그는 비서실장 김현수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받으며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화면 위로 붉은색 경고창들이 쉴 새 없이 팝업되는 모습은 마치 서진의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려대는 이성의 신호들과 흡사했다. 서진은 즉각적이고 무자비한 대응을 지시했다.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역으로 타이탄 글로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들의 비밀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들이 진행 중인 불법 로비 정황을 확보하여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리라는 것이었다. 임원 중 한 명이 법적인 문제를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만류하려 했으나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유리잿더리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쳤다. 법 따위는 힘없는 자들이나 지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강도훈의 목줄을 끊어놓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진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즉시 그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서진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마자 어둠 속에서 미나의 젖은 눈망울과 붉은 입술이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강도훈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더 원그룹의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예상대로 미쳐 날뛰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도훈에게 있어 이번 해킹은 서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연막작전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서진의 가장 아픈 약점인 윤미나를 무너뜨려 서진을 정신적으로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도훈은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언론사와 정보지 찌라시 업체들에 돈을 뿌리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더 원그룹의 한 회장이 숨겨둔 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근거 없는 루머와 함께 미나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도훈은 대중들이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미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서진을 부도덕한 인간으로 낙인 찍으려 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서진의 집무실로 보고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해킹 공격은 어느 정도 방어해냈지만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었다. 김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건네주자 서진은 화면 가득 채워진 미나의 사진과 입에 담기도 더러운 악플들을 확인했다. 순간 서진의 이성은 완전히 끊겨버렸다. 그는 태블릿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고 책상을 발로 차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서진은 그동안 미나를 세상의 이목으로부터 철저히 숨겨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오물 같은 시선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자신의 잠시의 방심과 미나의 일탈이 맞물려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다. 서진은 당장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최초 유포자는 물론이고 댓글을 단놈들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어 콩밥을 먹이고 그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서진은 더 이상 회사에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당장 미나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했다. 서진이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사용인들은 주인의 살기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고 미나의 방문 앞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문지기처럼 서 있었다. 서진은 그들을 물리고 거칠게 방문을 열어젖혔다. 방 안은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고 미나는 침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녀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더러운 소문들을 모두 확인한 상태였다. 서진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미나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애써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진은 침대에 걸터앉아 미나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게 했다. 미나는 서진의 눈을 피하며 몸을 떨었지만 서진은 그녀의 턱을 잡아 강제로 시선을 맞췄다.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밖은 위험하고 너를 노리는 늑대들이 득실거린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그 질책은 분노가 아닌 안타까움과 자책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미나는 서진의 말에 반박할 힘도 없이 그저 흐느끼며 죄송하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치기 어린 행동이 오빠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오빠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다. 서진은 우는 미나를 보며 억누를 수 없는 소유욕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그녀를 욕하고 손가락질할수록 그는 그녀를 더욱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가두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에 사로잡혔다. 서진은 미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뜨거웠고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서진은 미나의 귓가에 입술을 대고 맹세하듯 속삭였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욕해도 상관없다고. 내가 그들의 입을 다 찢어 놓을 것이며 너는 오직 내 곁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선전포고였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착한 오빠 노릇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미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를 지키는 방법이 그녀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라면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튼튼한 감옥을 지을 작정이었다. 미나는 서진의 품 안에서 그의 달라진 공기를 느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따뜻한 위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집착과 광기였지만 미나는 그 위험한 품이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느꼈다. 그때 서진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고 그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룹의 정보망을 담당하는 그림자 팀장이었다. 그는 강도훈이 찌라시를 유포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가 지금 미나를 직접 납치하기 위해 용병들을 고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서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강도훈은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었다. 서진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팀장에게 지시했다. 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다. 강도훈의 별장과 주요 거점들을 모조리 박살내고 놈의 수족들을 하나씩 잘라내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고 품에 안긴 미나를 떼어내며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다. 서진은 미나에게 지금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만약 내 눈 밖으로 벗어난다면 그때는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서진은 방을 나가기 전 서랍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어 탄창을 확인한 뒤 재킷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그는 미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뒤 방을 나섰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 쇠사슬이 감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미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닫힌 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저택 주변에는 평소보다 3배는 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셰퍼드를 데리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미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서진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을 세상과 완전히 격리시킨 채 자신만의 왕국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미나는 공포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기묘한 안도감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진이 미쳐갈수록
그 광기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역설적이게도 사랑의 증거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강도훈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이탄 글로벌이라는 기업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준은 강도훈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연락하여 내일 예정되어 있던 SR그룹과의 약혼 발표 기자회견을 전면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가문 어르신들과의 전쟁을 의미했지만 지금 서진의 눈에는 뵈는 것이 없었다. 그는 미나를 위해서라면 가족, 명예, 지위, 그 모든 것을 불쏘시개로 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서진은 차창 밖에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강도훈, 내 놈이 지옥문을 열었으니 나는 기꺼이 그 안에 악마가 되어주마. 한편 강도훈은 자신의 계획이 서진을 자극하는데 성공했다고 믿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민에 대한 루머가 퍼지면서 더 원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는 서진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도훈은 부하들에게 오늘 밤 서진의 저택을 급습하여 미나를 빼내올 것을 명령했다. 그는 미나를 인질로 잡아 서진에게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훈은 자신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잠자던 용의 영린을 찔렀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이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눈이 멀어버린 사랑과 증오가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서진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지하 벙커에 마련된 비밀 작전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가 비밀리에 양성해온 사설부대 요원들이 완전 무장을 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목표는 타이탄 글로벌의 데이터 센터와 강도훈의 은신처였다. 서진은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고 그의 눈에는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사례만이 가득했다. 그는 요원들에게 적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으라고 지시하며 자신도 직접 현장에 나갈 것임을 알렸다. 총재가 직접 총을 들고 나선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었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지도를 내려다보며 붉은 펜으로 강도훈의 위치에 X 표시를 그었다. 오늘 밤 서울의 뒷골목은 피로 물들 것이고 그 피의 대가로 서진은 자신의 여자를 지켜낼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평창동 저택은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에 고립된 섬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창문을 때리는 거센 빗줄기와 간간히 번쩍이는 천둥 번개는 마치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했다. 한서진이 떠난 후 굳게 잠긴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윤미나는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빗소리 사이로 미세하게 들려오는 외부의 소음들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서진이 배치해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저택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미나의 가슴속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경고와 뜨거웠던 눈빛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미나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만년필을 꺼내 손에 꽉 쥐었다. 그것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그녀만의 작고 초라한 무기였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저택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천둥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미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총성에 장착된 소음기 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곧이어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도훈이 보낸 전문 용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서진의 사설 부대가
타이탄 글로벌을 공격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장 취약해진 저택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다. 저택의 전력이 차단되면서 방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고 비상등만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미나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침대 뒤쪽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단순히 떨며 구조를 기다리는 비련의 여주인공이 될 생각이 없었다. 서진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자신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잠긴 문이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가고 검은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능숙한 동작으로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손짓하자 2명의 남자가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미나는 숨겨두었던 만년필을 움켜쥐고 침대 뒤에서 튀어나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허벅지를 찔렀고 남자는 예상치 못한 기습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주저앉았다. 미나는 그 틈을 타 열린 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오래가지 못했다. 리더가 뻗은 발에 걸려 넘어진 미나는 바닥에 거칠게 나뒹굴었고 곧바로 다른 남자들에게 제압당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미나는 고개를 들어 리더를 노려보았다. 공포에 질린 눈이 아닌 도끼를 품은 눈빛이었다. 리더는 미나의 반항에 흥미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그는 강도훈의 명령대로 미나를 산채로 데려가야 했기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길을 꺾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미나의 뺨을 거칠게 때렸고 미나의 입안이 터지면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미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자신의 위치를 알릴 단서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녀는 남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서진이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머리핀을 슬그머니 손에 쥐었다. 그리고 놈들이 자신을 끌고 나가려는 찰나 문지방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바닥을 일부러 긁어 피를 낸 뒤 그 위에 머리핀을 떨어뜨렸다. 붉은 선혈이 묻은 머리핀은 어둠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서진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자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용병들은 민에게 마취제가 든 주사를 놓았고 그녀의 의식은 급격히 흐려졌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미나는 빗속으로 끌려나가며 저택이 엉망이 된 모습을 목격했다. 서진이 아끼던 정원은 군화발에 짓밟혔고 충성스러운 경호원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미나는 마음속으로 서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약기운은 거부할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검은색 벤의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졌고 차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강도훈은 이 납치를 단순한 실종이 아닌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미나가 타고 나간 것으로 위장할 차량을 준비해 한강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로 추락시키는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다. 현장에는 미나의 신발 한 짝과 소지품 일부를 남겨두어 그녀가 사고로 물에 빠져 실종된 것처럼 꾸몄다. 같은 시각 타이탄 글로벌의 데이터 센터를 급습하여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던 한서진은 승리의 쾌감 대신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다. 적들의 저항이 예상보다 너무나 약했다. 강도훈 같은 교활한 자가 자신의 본진을 이렇게 허술하게 방어할 리가 없었다. 서진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작전 중지를 외치려는 순간 그의 품속에 있던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저택의 보안을 담당하던 부침장의 다급하고 절망적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함락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는 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같았다. 서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자신이 강도훈의 양동작전에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타이탄 글로벌을 공격한 것은 미끼를 문 것에 불과했고 진짜 전장은 비어버린 자신의 집이었다. 서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부하들에게 즉시 철수하고 저택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갈라져 있었고 이성은 마비된 지 오래였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핸들을 부서질 듯 움켜쥐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빗길의 차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미나의 얼굴만이 가득했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그를 숨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서진은 자신이 미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를 가둔 것도, 적들의 시선을 돌리려 공격을 감행한 것도 결국은 자신의 오만이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해달라고. 신을 믿지 않던 그가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 만약 민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세상의 신 따위는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하면서 저택에 도착한 서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부서진 대문과 쓰러진 경호원들, 그리고 곳곳에 낭자한 핏자국은 그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진은 차에서 뛰어내려 빗속을 뚫고 저택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1층 로비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고가의 예술품들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서진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 미나의 방문 앞에 섰다. 부서진 문짝이 덜렁거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차가운 빗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서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방. 침대 시트는 헝클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스탠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미나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서진의 시선이 문지방 근처에 멈췄다. 그곳에는 붉은 피가 묻은 다이아몬드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서진이 미나의 20살 성년식 날 선물해 주었던 그녀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끈적한 피의 느낌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것은 미나의 피였다. 서진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는 머리핀을 가슴에 품고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다. 냉철하고 완벽했던 재벌 총수 한서진은 그 순간 죽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짝을 잃고 미쳐버린 상처 입은 늑대 한 마리뿐이었다. 그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세상을 태워버릴 증오의 연료였다. 그때 방구석에 떨어져 있던 미나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은 깨져 있었지만 발신자 제한 번호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강도훈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서진에게 선물을 잘 받았냐며 미나의 안부를 묻는 척 조롱했다. 도훈은 미나가 사고를 당해 한강에 빠졌다는 뉴스가 곧 속보로 뜰 것이라고 말하며 시신이라도 찾고 싶으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협박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훈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심연처럼 검게 가라앉은 그의 눈동자에는 사리조차 뛰어넘은 허무와 파괴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서진은 나직하게, 하지만 지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차갑게 대답했다. 강도훈, 기대해라.
내 놈의 살점 하나하나를 뜯어내고 뼈를 갈아서 내 여자가 흘린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전화를 끄는 서진은 깨진 휴대폰을 소나기 힘으로 부수어 버렸다. 그는 피 묻은 머리핀을 재킷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넣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복수뿐이었다. 서진은 뒤따라 들어온 김현수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소집해. 경찰, 검찰, 조폭, 심부름센터 가릴 것 없이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모든 놈들을 다 불러 모아. 서울 시내 모든 CCTV를 뒤지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봉쇄해. 강도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찾아내어 불태워버려. 그의 명령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광기 어린 폭주였다. 김 실장은 서진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알았지만 감히 그를 말릴 수 없었다. 서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이고 공포스러웠기 때문이다. 한편 미나가 갇힌 곳은 서울 외곽의 폐공장이었다. 강도훈은 미나를 의자에 묶어두고 물벼락을 뿌려 그녀를 깨웠다. 정신이 든 미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도훈을 발견하고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도훈은 미나의 턱을 잡고 흔들며 서진이 널 구하러 올 것 같냐고 비웃었다. 그는 서진이 지금쯤 네가 죽은 줄 알고 멘탈이 붕괴되어 있을 거라며 너는 이제 쓸모없는 패가 되면 조용히 처리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미나는 도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피 섞인 침을 그의 얼굴에 뱉었다. 그녀는 서진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가 오면 너는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독서를 퍼부었다. 미나의 도발에 분노한 도훈이 손을 치켜들었지만 부하가 급히 들어와 서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하자 멈칫했다. 서진의 방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히 강도훈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도훈의 자금줄인 지하 카지노와 마약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타격하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사병 조직인 그림자 부대를 풀었고 그들은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살인 기계들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사이렌 소리와 폭발음으로 뒤덮였고 강도훈의 수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씩 사냥당했다. 서진은 직접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지휘하며 마치 신처럼, 아니 악마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나가 살아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서진은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만약 그녀가 죽었다면 강도훈뿐만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그녀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폭풍으로 변했고 서진의 헬기는 강도훈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폐공장 지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조종사가 기상 악화로 비행이 위험하다고 보고했지만 서진은 권총을 조종사의 머리에 겨누며 계속 가라고 명령했다. 그의 사전에는 멈춤이나 포기란 없었다. 미나를 찾을 때까지, 아니면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광란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고 그 표정은 잃어버린 연인을 찾는 비탄과 적을 향한 사리가 뒤섞인 기괴한 형상이었다. 이제 서진에게 남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겠다는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본능뿐이었다. 그 본능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그 괴물은 이제 사냥감을 물어뜯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는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가 천둥 소리마저 집어삼킬 듯 굉음을 내며 울려 퍼졌다. 한서진이 탑승한 헬기는 강도훈의 은신처로 지목된 폐공장 지대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고 지상에서는 서진의 명령을 받은 그림자 부대가 이미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다. 서진은 헬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상의 풍경을
무감각한 눈으로 응시했다. 곳곳에서 터지는 섬광탄과 총격전의 불꽃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서진에게는 그저 미나에게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조종사가 착륙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서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압하며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 헬기가 거친 바람에 요동치며 지상에 가까워지자 서진은 완전히 착륙하기도 전에 로프를 타고 뛰어내렸다. 흙탕물이 튀어오르고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공장 깊숙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서진이 지상에 발을 디디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경호팀장과 정예 요원들이 그를 호위하며 진영을 갖췄다. 서진은 지급받은 방탄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든 미나의 피 묻은 머리핀만을 확인하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손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자동 권총이 들려 있었고 안전장치는 이미 풀려 있었다. 공장 입구를 지키던 타이탄 글로벌의 용병들이 서진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해왔지만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그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고 망설임 없는 그의 움직임에 용병들은 공포를 느끼며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서진은 엄폐물 뒤에 숨어 작전을 지시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가장 선두에서 적의 목을 베는 사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빗발치는 총알 사이를 뚫고 전진했다. 공장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설치된 부비 트랩과 매복한 적들이 서진의 앞길을 막아섰다. 하지만 서진의 광기는 그 모든 위협을 압도했다. 그는 코너를 돌 때마다 튀어나오는 적들을 향해 정확하게 탄환을 박아 넣었고 탄창이 비면 망설임 없이 빼내어 바닥에 버리고 새 탄창을 끼워 넣었다. 그의 얼굴과 하얀 와이셔츠는 빗물과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갔지만 서진은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미나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만이 시계 초침처럼 째깍거리며 울리고 있었다. 서진은 눈앞에 나타난 용병 한 명의 허벅지를 쏴 제압한 뒤 그에게 다가가 구둣발로 상처 부위를 짓밟으며 미나의 위치를 물었다. 고통에 찬 비명이 공장을 울렸지만 서진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용병이 입을 열지 않고 버티자 서진은 주저없이 그의 손가락 하나를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용병이 기절할 듯 몸부림쳤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고 다음 손가락을 잡았다. 그는 5초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내 놈의 가족들까지 찾아내어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서진의 눈동자에서 진심 어린 사리를 읽은 용병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지하 3층 냉동 창고 쪽을 가리켰다. 서진은 정보를 얻어내자마자 미련 없이 그를 기절시키고 지하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뒤를 따르던 그림자 부대원들조차 총재의 잔혹한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만 지금 서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괴물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악마 그 자체였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습했으며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다. 서진은 계단을 내려가며 1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미나의 부모님이 운전하던 차가 트럭과 충돌하여 화염에 휩싸이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서진을 구하기 위해 미나의 아버지는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냈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진을 감싸 안고 숨을 거두었다.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당시 경쟁사였던 타이탄 글로벌의 전신인 강성건설의 사주를 받은 청부 살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린 서진은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맹세했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미나를 보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또다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그 죄책감은
서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미나를 여동생으로만 대하려 했던 것이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감추기 위한 위선이었음을 인정했다. 만약 자신이 좀 더 솔직하게 그녀를 안고 곁에 두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서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지하 통로를 질주했다. 앞을 가로막는 철문을 발로 차 부수고 나타나는 적들을 향해 총알을 퍼부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서진의 총에 맞은 자들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치명상을 입었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처절한 신음과 죽음의 냄새만이 남았다. 그는 강도훈이 있는 곳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한편 지하 냉동 창고에 갇혀있던 미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진동에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폭발음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총성은 누군가가 이곳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미나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진이 왔다. 그가 약속대로 자신을 구하러 지옥불을 뚫고 온 것이다. 강도훈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무정의에 대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문이 벌컥 열리며 강도훈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말끔했던 정장은 먼지와 땀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도훈은 미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도훈은 미나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이를 갈았다. 한서진 그 미친 새끼가 정말로 여기까지 쳐들어올 줄은 몰랐다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미나를 인질로 삼아 서진과 협상하려 했지만 서진의 방식은 협상이 아니라 전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었다. 도훈은 미나를 방패막이로 삼아 비상탈출구로 도망치려 했다. 미나는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도훈의 완력에 밀려 질질 끌려갔다. 그녀는 서진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으붑거리는 소리밖에 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진이 반드시 도훈을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창고 밖 복도에서는 비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도훈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서진은 지하 3층의 마지막 방어선에 도달했다. 중무장한 용병들이 기관 단총을 난사하며 저항했지만 서진은 섬광탄을 던져 그들의 시야를 가린 뒤 영희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빨랐고 정확했다. 영희 속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과 함께 적들이 하나둘씩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진은 마지막 남은 적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한 뒤 그의 귀에 대고 강도훈의 위치를 물었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용병은 떨리는 손으로 안쪽에 거대한 철문을 가리켰다. 서진은 그를 내동댕이치고 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 너머에서 미나의 기척이 느껴지는 듯 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며 탄창을 교체했다. 그의 손은 피로 미끄러웠지만 총을 잡은 악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서진은 문 옆의 전자 도어록을 총으로 쏴 부수고 어깨로 문을 거칠게 밀어 열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하는 소음과 함께 열리자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나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서 있는 강도훈의 모습이 서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미나는 멍투성이가 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본 순간 서진의 이성은 다시 한번 끊어졌다. 도훈은 서진을 보자마자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미나의 머리를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지만 서진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서진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해서 오히려 더 공포스러웠다. 그것은
폭풍의 눈처럼 모든 파괴를 품고 있는 정막이었다. 도훈은 서진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서진이 멈추지 않자 당황하여 미나의 목을 더 세게 조르며 총구를 흔들었다. 서진은 멈추지 않고 걸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쏴봐. 네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너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될 테니까. 서진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공간 전체를 압도했다. 도훈은 서진이 정말로 미나의 목숨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미치광기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서진의 시선은 도훈의 총구가 아니라 오직 도훈의 눈동자에 꽂혀 있었고 그 시선은 도훈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진은 미나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지금 그녀를 보면 자신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오직 적을 죽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서진과 도훈의 거리가 5m 안으로 좁혀졌을 때 공장의 전등이 깜빡거리며 스파크가 튀었다. 그 짧은 순간의 틈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도훈이 깜짝 놀라 시선이 분산된 찰나 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들어 올리는 대신 바닥에 있던 쇠파이프를 발로 차 도훈의 쪽으로 날렸다. 쇠파이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구르자 도훈은 반사적으로 총구를 그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서진은 짐승처럼 도약하여 도훈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몸은 공중을 날아 도훈을 덮쳤고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바닥으로 뒹굴었다. 총이 발사되었지만 총알은 천장을 때렸고 미나는 그 충격으로 옆으로 튕겨나갔다. 이제 총격전이 아닌 피와 살이 튀는 원초적인 육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도훈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치켜들었고 그의 눈에는 자비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차가운 냉동 창고의 바닥은 순식간에 두 남자가 뒤엉켜 만들어내는 거친 숨소리와 타격음으로 가득 찼다. 한서진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강도훈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고 있었다. 그의 주먹이 도훈의 얼굴에 꽂힐 때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진은 자신의 손가락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그를 지배하고 있는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도훈은 서진의 무자비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에 이 남자가 윤민에게 가했던 공포와 모욕을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는 사례만이 그의 주먹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도훈의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갔지만 서진의 눈동자는 여전히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씻어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강도훈 역시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타이탄 글로벌이라는 거대 기업을 일군 독종이었다. 그는 서진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 서진의 옆구리를 찔렀다. 날카로운 칼날이 서진의 살을 파고들었고 서진은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비틀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훈은 서진을 발로 차 밀어내고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도훈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기괴하게 웃으며 칼을 휘둘렀다. 서진은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를 한 손으로 막으며 도훈을 노려보았다. 고통이 정신을 맑게 했고 서진은 다시금 자세를 잡았다. 두 남자는 서로를 죽이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늑대들처럼 대치했다. 미나는 구석에 쓰러진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묶인 손을 풀기 위해 등 뒤에 있는 날카로운 쇠기둥에 밧줄을 미친 듯이 비벼댔다. 서진이 자신 때문에 다치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도훈은 칼을 들고 서진에게 달려들었고 서진은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다. 서진은 도훈의 손목을 낚아채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도훈이 억소리를 내며 고꾸라졌지만 서진 역시 과다출혈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지고 있었다. 서진이 비틀거리는 순간 도훈은 바닥을 기어 조금 전 떨어뜨렸던 권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밧줄을 끊어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밧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자유가 된 미나는 주저없이 바닥에 굴러다니던 깨진 벽돌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도훈이 총을 집어들고 서진을 향해 겨누는 절체절명의 순간 도훈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벽돌이 도훈의 어깨를 강타했고 총소리는 허공을 향해 울려 퍼졌다. 미나의 기습에 도훈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나 분노에 찬 눈으로 미나를 노려보았다. 이 년이 감히 라고 소리치며 도훈은 총구를 미나에게로 돌렸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죽음보다 미나의 죽음이 더 두려웠던 서진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탕! 하는 날카로운 총성이 폐공장을 뒤흔들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미나는 질끈 감았던 눈을 떴다. 그녀의 앞에는 서진이 거대한 산처럼 그녀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 서진의 등 뒤로 붉은 피가 꽃처럼 번져 나가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서는 한 줄기 피가 흘러내렸다. 미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서진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미나의 어깨 위로 쓰러졌다. 그의 따뜻한 피가 미나의 뺨에 닿자 그녀는 비로소 현실을 자각하고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총을 쏜 강도훈조차 서진의 무모한 희생에 당황하여 손을 떨고 있었다. 그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탄창은 비어 있었다. 찰칵거리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서진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미나를 보호하기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섰다. 총상을 입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도훈에게 달려든 서진은 그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서진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의 눈빛이었다. 서진은 도훈의 목을 조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여자를 건드린 대가는 내 놈의 목숨으로도 부족하다고. 서진의 손아귀 힘이 강해질수록 도훈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발버둥치던 그의 다리가 축 늘어질 때까지 서진은 손을 놓지 않았다. 도훈이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지자 서진은 그제야 힘이 풀린 듯 뒤로 넘어갔다. 미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서진에게 기어갔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서진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냈다. 오빠, 정신 차려. 제발 죽지 마. 미나는 서진의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서진의 하얀 셔츠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서진은 힘겹게 눈을 뜨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미나의 얼굴은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피 묻은 손을 들어 미나의 뺨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미나의 피부에 닿은 그의 손은 뜨거웠다. 서진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울지 마, 못나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다. 서진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를 지켜냈다는 사실만이 그에게 안식을 주었다. 서진은 가빠오는 숨을 몰아쉬며 미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다. 그는 미나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1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미나야, 잘 들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동생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내게 너는 처음부터 여자였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서진의 고백은 빗소리와 섞여 미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미나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알고 있었다고. 나도 오빠를 사랑한다고 울먹였다. 서진은 안도감에 눈을 감았다 떴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미나의 온기만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미나의 뒷목을 끌어당겨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것은 오빠로서의 키스가 아닌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바치는 맹세이자 작별 인사였다. 그때 공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진의 부하들과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폭파되며 무장한 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의무대원들이 서진에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서진의 의식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미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미나는 구급대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진의 손을 놓지 않고 앰뷸런스에 함께 올라탔다. 산소 마스크를 쓴 서진은 미나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놓았다 하며 자신이 곁에 있음을 알렸다. 앰뷸런스가 빗길을 뚫고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미나는 서진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살아줘.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VVIP 병동.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한서진의 감긴 눈 위로 내려앉았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에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통증과 코끝을 찌르는 낯선 소독약 냄새였다. 흐릿했던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하얀 천장과 함께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든 윤미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은 서진의 손을 꽉 잡은 채 놓지 않고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척해진 얼굴이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서진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일 힘조차 없었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는 그녀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다.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여 갈라진 목소리로 미나의 이름을 불렀다. 서진의 작은 부름에도 미나는 감전된 듯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서진이 눈을 뜬 것을 확인하자마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의사가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고 했던 며칠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나는 곧바로 비상벨을 누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서진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서진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였지만 미나의 눈물을 보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명확해졌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울지 말라고 달래며 내가 너를 두고 어디를 가겠냐고 속삭였다. 그제야 병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들어와 서진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미나는 의사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면서도 서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서진의 회복력은 의료진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웠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기기도 전에 침대 위에 가니 책상을 펴고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비서실장 김현수는 산더미 같은 서류를 들고 와 타이탄 글로벌의 처리에 대해 보고했다. 강도훈은 살인 미수와 납치, 불법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타이탄 글로벌은 주가 폭락과 함께 공중분해되어 더 원그룹에 헐값으로 인수합병되었다. 서진은 인수 관련 서류에 서명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강도훈이 감옥 안에서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적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다. 이제 대한민국 재계에서 한서진의 이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명실상부한 제왕의 자리에 올랐고 그 자리 옆에는 윤미나가 있었다. 하지만 서진과 미나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예상했던 대로 호사가들의 입방아와 언론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재벌 총수가 여동생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그룹의 이사진들과 가문 어르신들은 서진의 회장직 사퇴를 거론하며 압박해왔다. 특히 SR그룹과의 혼담이 깨지면서 입지가 좁아진 어르신들은 미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그녀를 외국으로 쫓아내려 했다. 그러나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퇴원하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에선 서진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서진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윤미나와 자신은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10년 전 부모님을 잃은 미나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그녀를 호적에 올린 적은 없으며 그녀는 자신의 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서 폭탄 선언을 했다. 윤미나는 내 여동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할 유일한 반려자이며 곧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앞으로 윤민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녀를 모욕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법적인 처벌을 넘어 그룹 차원에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에게 송긋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맹수와 같은 선전포고였다. 기자회견 이후 서진은 가문 어르신들을 찾아가 단판을 지었다. 그는 자신을 반대한다면 그룹 경영권은 물론이고 가문과의 연을 끊고 독립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 원그룹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능력을 쥐고 있는 것이 서진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르신들은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서진은 미나를 데리고 10년 동안 살았던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다. 폐허가 되었던 저택은 보수공사를 통해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견고한 요새로 재탄생해 있었다. 서진은 미나의 손을 잡고 정원을 거닐며 그녀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냐고. 평생 내 집착과 구속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나는 서진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지옥 같은 밤을 지나오며 깨달았다. 서진이 없는 세상이 자유라면 차라리 서진이라는 감옥 속에서 평생을 갇혀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두 사람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는 서진이 소유한 남해의 한 프라이빗 아일랜드였다. 초대받은 사람은 극소수의 최측근들 뿐이었고 섬 전체가 철통 같은 보안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 당당히 선 여인이었다. 버진 로드 끝에 서 있는 서진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미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한 소유욕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미나가 서진의 앞에 섰을 때 그는 주례사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곧바로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 반지가 아니라 그녀가 영원히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는 족쇄이자 증표였다. 서진은 하객들 앞에서 맹세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네가 숨쉬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겠다는 지독하고도 로맨틱한 맹세였다. 미나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평생 믿고 따르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고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미나의 입술을 찾았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축가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들은 길고 진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 금기를 깨고 나누었던 그 밤의 키스처럼 뜨거웠지만 이제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따위는 섞여 있지 않은 완벽한 사랑의 확인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지는 동안 서진은 미나를 잠시 테라스로 불러냈다. 밤바다 위로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서진은 미나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너는 정말로 도망칠 수 없다고. 너는 내 안에 갇힌 영원한 죄수라고 농담처럼 말했다. 미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웃으며 대답했다. 기꺼이 종신형을 살겠다고. 당신이라는 감옥이라면 탈옥할 생각 따위는 없다고 말했다. 서진은 만족스러운 듯 미나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동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어떤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작은 여자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동생이라 믿었던 그녀. 단 한 번의 키스로 미쳐버렸던 그 남자는 이제 그 관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련과 마주하겠지만 서로를 향한 집착과 사랑이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서진은 미나의 손을 잡고 파티장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미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 미침이야말로 내 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연인보다 행복하고 단단해 보였다.